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축구과학 연구소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축구과학은 카타르 월드컵의 키포인트가 될 열 적응 방법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이 열과 싸웠던 전략입니다. 피파는 2015년 2월 24일 카타르의 높은 온도를 고려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이례적으로 11월과 12월에 걸쳐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카타르의 11월의 날씨입니다. 대부분의 조별리그가 있을 카타르의 11월 날씨는 평균 최고기온 29.5도, 습도 66%로 날씨를 측정하는 지수 중에 하나인 WBGT 지수가 약 31도에서 32도로 피파의 쿨링 브레이크 기준에 근접하는 꽤나 높은 온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WBGT 지수는 기온과 습도뿐만 아니라 태양광, 바람의 속도, 구름의 양까지 모두 고려하는 지수인데요. 피파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이 지수가 32도 이상이 되었을 때 전후반 각 30분, 약 3분 동안의 시간 동안 선수들이 수분을 보충하고 열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피파가 처음으로 날씨가 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온도는 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로 서로 다른 기온에서 축구를 하는 게 선수들의 체온과 퍼포먼스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웜업 이후 37.5도 언저리였던 비슷했던 심부 온도가 더 높은 기온에서 약 39.5도까지 올랐고, 특히 이러한 신체적 반응으로 선수들은 후반전에서 약 500m나 덜 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빠른 속도의 달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빠른 속도의 달리기의 총 거리가 높은 기온에서 약 50m나 감소했는데요. 사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롤이 딱 끝나고 경기 결과를 봤는데 각 라인별로 CS를 50개씩 덜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스노우볼이죠. 축구로 따지면 10명의 필드 플레이어, 즉 50 곱하기 10으로 500m를 덜 뛴 셈인데, 보통 축구에서 한 발당 1m라고 가정했을 때 게임이 끝났는데 우리 팀이 약 500발이나 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질 확률이 높을까요? 물론 중간에 페이커나 메시처럼 말도 안 되는 선수가 있으면 이 정도 스노우볼은 커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모든 팀에 메시가 있지 않다는 거. 그럼 도대체 고강도 달리기는 무엇이냐? 축구를 보시다 보면 축구 선수들이 브라자를 언더웨어를 입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목 뒤에 GPS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꽂고 심박수 기계를 둘러서 경기를 하고, 경기가 끝나면 뛴 거리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인 움직임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심박수는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걸 바지나 손목 이런 데 넣는다면 경기하는데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런 옷을 입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러닝과 조깅은 같은 운동일까요? 아니면 다른 운동일까요? 정답은 노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스포츠 과학에서는 저런 GPS를 이용해서 달리기를 속도에 따라 총 5가지로 구별합니다. 특히 엄청 힘든 운동인 축구에선 고강도 달리기와 스프린트를 몇 회나 혹은 몇 미터나 뛰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 경기당 10에서 11km를 뛰는데 그중 약 10분의 1이 고강도 달리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높은 기온에서 선수들의 피지컬적인 퍼포먼스가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잉글랜드 대표팀은 2014년 꽤나 디테일한 전략을 들고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바로 맞춤형 수분 섭취와 어클라마타이제이션입니다. 어클라마타이제이션이란 인간이 주어진 기후에 스스로 적응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일정을 살펴보면 월드컵 약 3주 전부터 포르투갈 남부 지역으로 5일간 1차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1차 훈련지의 온도와 습도는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첫 번째 경기가 있던 아마존 지역의 도시인 마나우스의 날씨에 대응하기엔 터무니없이 낮은 온도였고, 이를 인지했던 당시 퍼포먼스 팀장이었던 데이브 레드는 재미있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략, 온도 높이기. 잉글랜드 대표팀의 선수들은 훈련지에 티셔츠, 트레이닝탑, 레인 자켓까지 총 3겹의 옷을 입고 등장했는데요. No! God, please, no! No! 사실 축구계에서는 이 전략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는데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의 트레이닝과
좋은 환경에서의 트레이닝의 이익 딜레마를 대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운동 효과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일지라도 날씨에 적응을 높여서 경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과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는데요. 여러분이 FM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 이렇게 옷을 입혀버린다면 선수 입장에서는 최선의 환경에서 운동할 기회를 뺏기는 거고 퍼포먼스의 감소와 더불어 운동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은 옷을 껴입어 체내 온도를 높게 올린 상태에서 비효율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것을 선택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그 효율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 디테일이 하나 들어갑니다. 점진 부하의 원리인데요. 잉글랜드 대표팀은 1일차에는 웜업까지만 옷을 껴입고 2일차에는 두 번째 훈련인 패스 훈련까지만 3일차에는 세 번째 훈련까지 옷을 껴입으면서 차근차근 적응해 나가는 디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쉬워 보이는데 현장에 가면 정말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월드컵 전에 조명이 되기도 했고요. 두 번째 전략, 음료의 개인화. 더운 날씨에 수분 보충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수분의 질입니다. 과연 세계의 몇 팀이나 개인화된 수분 섭취를 실시할까요? 1차 훈련 3일차에 잉글랜드 대표팀은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프버러 대학교 연구팀을 초청해 선수들의 몸에 패치를 부착시키고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땀을 분석했는데요. 이유는 선수들이 훈련 중에 얼만큼의 수분을 배출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땀 안에는 여러가지 전해질이 같이 포함이 돼서 배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전해질이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등에 업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수분과 친한 전해질 중에 하나인데요. 세포 바깥에 주로 위치해 세포 내 칼륨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포 내에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에게는 특히 중요한 전해질인데요. 자,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직까지 이 쥐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신뢰를 얻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분과 전해질의 손실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종아리에 쥐가 나면 멈추질 않아요. 아시죠?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쥐가 나고 나서의 처치가 아니라 경기 전에 어떻게 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 부분이 잉글랜드 대표팀이 집중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연구에 의하면 나트륨의 배출량은 유전, 체력 수준, 날씨 적응 정도에 따라서 개인별로 200mg부터 많게는 2000mg까지 너무나 다른데요. 그런데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은 파워에이드나 게토레이를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잘 보충이 되겠지만 누구는 안 되겠죠? 그럼 누군가는 나트륨이 보충이 덜 되게 되고 쥐가 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쩌라고 교체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추어.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현재 EPL 3위 브렌단 로저스의 레스터 시티를 살펴보면 4, 5일 포지션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보시면 스트라이커 양 옆에 도와줄 선수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격 시에는 4-3-3 포메이션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윙어들의 뛰는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2006년, 2007년 EPL 20개 팀을 대상으로 포메이션에 따른 뛰는 양을 조사한 자료인데요. 왼쪽부터 각 포메이션별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의 고강도 달리기 양을 보여줍니다. 4, 5일 포메이션만 살펴봤을 때 미드필더진이 다른 포지션보다 약 300m, 즉 300발을 더 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스노우볼 기억하시죠? 따라서 로저스 감독님은 상대적으로 뛰는 양이 많은 윙어들을 위주로 교체를 하고 이런 경기 특성에 맞춰서 선발과 후보 명단을 선정해서 경기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때 만약 다른 포지션의 선수가 쥐가 나서 교체 카드를 의도치 않게 다른 포지션에 사용하게 되면 윙어들이 교체를 못하겠죠? 그럼 부상률이 높아질 수 있고 다음 경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감독님이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또다시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작은 부분에서 경기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한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선수들에게는 개인화된 체계적인 음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첫 경기에서 패배, 결국 브라질 월드컵에서 조별 탈락을 하는데요. 살짝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실제 경기가 이루어지는 브라질에서의 날씨 적응이 다른 팀들에 비해 적었다는 점인데요.
날씨 적응의 관점에서 개인이 날씨에 적응하는 데까지는 보통 6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 기간 중 최소한의 기간인 6일만을 브라질에서 날씨에 적응했고, 반면 첫 번째 경기 상대인 이탈리아는 그보다 3일이나 많은 9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 실제적인 날씨 적응을 한 거죠. 또한 반페르시의 환상적인 헤딩골로 무적함대라고 불리던 스페인을 출몰시킨 네덜란드는 7일, 그리고 지난 월드컵 우승국에서 조별 탈락팀으로 나락한 스페인은 단 5일, 우승, 준우승을 했던 독일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9일, 7일 동안 날씨에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첫 경기까지 약 5일 동안 날씨에 적응합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은 2014년 조별 탈락의 아픔을 씻고 2018년 월드컵에서는 4위라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완벽한 세대 교체에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2014년 월드컵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디테일한 전략들을 진두지휘했던 퍼포먼스 팀장 데이브 레딘이 2018년 월드컵까지 활약했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조그마한 스노우볼들이 굴러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전 특수전 사령관이었던 윌리엄 맥레이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 침대부터 정돈해라. 사소한 일을 올바르게 할 줄 모른다면 절대 큰일 또한 할 수 없을 것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손흥민, 황의조 선수로 대표되는 90년대 초반 세대와 그 중간에 최근 AFC 언더23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던 올림픽 세대, 또한 언더20세 월드컵에서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펼쳐주었던 어린 선수들까지 역대급 대표팀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2014년 영국이 보여주었던 선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대표팀이 어떤 과정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더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